늘어난 신용카드 사용객에게 10%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카드 캐시백 제도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시중은행들의 대출 규제 움직임이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DSR 2단계 조치를 조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개인과 법인의 파산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반도체 호황과 스마트폰 판매 호조에 힘입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월 10만 원까지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카드 캐시백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책으로 카드 캐시백 시행 방안을 내놨습니다. 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 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늘어나면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으로 외국인도 포함되고 카드 캐시백 지원을 원하면 전담 카드사를 지정해 신청하면 됩니다. 10월 1일부터 첫 일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오부제로 운영하고 이유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사업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달 NH농협은행의 대출 중단 이후 대출 절벽 우려가 제기되자 금융당국은 그럴 가능성은 낮다며 선을 그은 바 있었죠. 한 달도 못 가서 대출 규제 움직임이 전 은행권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더욱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예고해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은행권의 대출 제한 조치가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협이 신규 대출 판매를 중단하면서 다른 은행으로 수요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4%를 넘어선 KB국민은행은 수요일부터 전세자금 대출과 집단대출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가입하는 모기지 신용보험과 신용보증 판매도 제한합니다. 하나은행도 다음 달 1일부터 이 두 상품 취급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등 대출 규제 움직임으로 나머지 은행의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올해 연말까지 석 달 이상 남아있지만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당국이 제시한 목표치에 턱 밑까지 도달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추가 대출 조이기는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추가 대책으로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이던 DSR 2단계 조치를 조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오늘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대책은 상한 능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하며 DSR 규제 조기 확대를 시사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개인과 법인의 파산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대법원 법원 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은 5만 379건으로 지난해보다 4,737건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지난 2015년 이후 5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개인 파산은 2007년 15만 4,039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8년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2019년 증가세로 돌아서 작년까지 2년 연속 증가한 겁니다. 작년 법인 파산 신청은 1,069건으로 지난해보다 14.8%가 늘어났습니다. 법인 파산 신청이 1,000건을 넘긴 것은 관련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입니다.
60대 이상 노년층의 보험약관 대출이 최근 5년 동안 꾸준하게 늘어나 잔액이 13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말 노년층의 보험약관 대출 잔액은 13조 2천억 원으로 3년 새 60%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보험약관 대출은 보험계약을 담보로 보험액 해약 환급금 범위 안에서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로 담보가 확실해 별도 심사나 신용점수에 상관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생계형 대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금리는 연 6에서 8% 수준으로 이자를 내지 못하게 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위험도 있습니다. 3분기 어닝 시즌을 앞둔 가운데 삼성전자가 반도체 호황과 스마트폰 판매 호조에 힘입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란 증권사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배요한 기자입니다. 증권업계는 올해 3분기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도체 가격 상승과 모바일 부문의 매출 회복, 환율 효과 등이 호실적을 이끌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예상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한 73조 1,300억 원, 영업이익은 26.9% 오른 15조 6,800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분기 기준 삼성전자의 매출액이 70조 원을 넘은 것은 역대 최대 규모이며 영업이익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시기였던 2018년 3분기에 육박하는 높은 실적입니다. 호실적 전망에는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반영됐습니다. 증권업계는 D램과 낸드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등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견고해 삼성전자가 3분기에만 최대 10조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지난달 출시한 신형 폴더블 기기인 갤럭시 시리즈가 기대 이상의 인기를 끈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갤럭시 Z 폴드와 플립은 사전 예약에서만 92만 대가 팔리면서 당초 업계가 예상한 80만 대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는 모바일 부문에서만 26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 전망에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현 주가 대비 높여 제시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DB금융투자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0만 원으로 제시했고 NH투자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은 각각 9만 5천 원과 9만 2천 원으로 대부분의 증권사가 현 주가 대비 20%가량 상승 여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경제TV 배요한입니다. 추석 연휴가 지났습니다. 국내 증시도 어느덧 4분기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찬바람이 부는 계절이면 증권가에는 배당주, 또 겨울 관련주들이 주목받기 마련인데요. 현재 증시 상황들 짚어보고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증권부 윤혜림 기자 연결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국내 증시도 최근에 좀 박스권 장세 안에서 변동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시황부터 먼저 간단히 짚어주시죠. 네, 우선 오늘 전거래일 대비 0.11% 내린 3,121.70포인트에 개장한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0.27% 상승한 3,133.64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에도 0.21% 내린 1,034.82포인트에 마감하며 국내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중국 헝다그룹의 파산 문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긴축 의지 표명 등으로 인해 하락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지만 시장은 이슈를 무난하게 소화한 모습입니다. 다만 아직 미중 이슈가 진행 중이고 국내에선 성장주의 상승세가 한풀 꺾인 만큼 증권업계에서는 당분간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상승을 할 만한 요인은 좀 부족한 것으로 지금 보이는 상황인데요.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 시즌이지 않습니까? 눈여겨봐야 할 업종이나 종목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네, 우선 3분기 기업 실적 전망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난 8월 증권사들이 추정한 코스피 상장사의 올해 3분기 매출액은 514조 4,910억 원, 영업이익은 58조 6,872억 원으로 전월 대비 추정치 모두 소폭 상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선 리포트에도 언급했듯이 증권가에서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의 3분기 실적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어 개인 투자자들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기업 실적 상승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배당의 재원이기 때문입니다.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에 투자하라는 증시 격언이 있을 정도로 연말이 다가올수록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배당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확대됩니다. 특히 올해 국내 상장사 62곳의 중간 배당 금액은 4조 3,913억 원으로 지난 2019년보다 31.08%가 증가해 기말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반증하듯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상장 종목 중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으로 구성된 KRX 고배당 50지수도 이미 전월 대비 6.64%가, 코스피 고배당 50지수 역시 9.78%가 상승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대표적인 고배당주인 증권, 은행, 보험 등으로 구성된 금융주의 배당 수익이 올해도 양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혜진 대신증권연구원은 최근 한 달간 금융주 가운데 증권주의 수익률이 가장 양호했다며 올해 예상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기업은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이라고 전했습니다. 이홍재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보험업계도 단기, 중장기적으로 모두 양호한 배당이 예상된다며 메리츠 화재가 올해부터 배당 성향을 10%로 축소했지만 코리안리,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업계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1.5%포인트가량 배당 수익률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입니다. 예, 근데 이제 윤 기자, 연말이 되면 추워지는 만큼 주목받는 업종들도 있다고 저희가 알잖아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겨울철 대표 간식 중 하나인 호빵제조사 SPC 삼립이 겨울 대표 수혜주로 꼽히는데요. 지난해에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연속으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또한 어묵 제조 기업인 사조 대림과 CJ 시푸드도 대표적인 겨울 간식 관련주로 불립니다. 기온이 낮아지는 만큼 가스와 난로 관련주도 겨울 시즌에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이는데요. 가스 관련주로는 서울가스, 한국가스공사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액화천연가스, LNG의 가격 상승으로 추석 연휴 이후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전망되고 있어 이미 가스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난로나 보일러 관련주로는 경동나비엔, 부스타, 신일전자, 파세코 등이 있는데요. 이 중 신일전자와 파세코는 계절 가전의 강자로 불립니다. 특히 올해 여름에도 열돔 현상으로 냉방가전 판매가 급증하자 관련주에 매수가 몰리며 파세코와 신일전자 모두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배당주, 겨울 관련주 공식처럼 이맘때면 얘기가 나오는 건데 투자라는 게 내 맘대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에서 금리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금리 관련 이슈를 관심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대표적인 배당주로 꼽히는 증권주를 두고도 전문가들은 하반기 금리 인상이 한 차례 더 진행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회수가 시작되고 있어 거래 대금이 현 수준으로 유지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단기적인 전략부터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배당 수익률로만 배당주를 선택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며 3% 이상의 배당 수익률,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등 다양한 요인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겨울 관련주와 같은 테마주는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파세코와 신일전자 종목 모두 수급이 몰린 올해 7월에만 50%가 넘는 주가 변동률을 기록한 바 있어 선제적인 투자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예, 올해도 벌써 한 분기밖에 남겨두지 않았는데요. 주목해야 할 업종들 짚어봤습니다. 증권부 윤혜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관련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그린플레이션 흐름이 뚜렷해지며 에너지와 비철금속 분야의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집니다. 런던 금속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알루미늄은 47.8%, 구리 20.7%, 니켈은 15.9% 각각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들 금속은 전기차와 배터리 등 친환경 산업에 따른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의 환경 규제 강화로 오히려 생산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두드러진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 상승도 그린플레이션과 무관하지 않다는 진단입니다. 올해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은 각각 52.5%와 102.4%씩 뛰었습니다.
카카오페이의 상장이 10월에서 11월로 또다시 한 달 미뤄졌습니다. 공모가는 기존과 동일한 6만 원에서 9만 원 사이로 최대 1조 5,300억 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카카오페이는 내달 20일부터 21일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을 진행해 최종 공모가를 확정하게 되고 10월 25일부터 26일 일반 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11월 3일 코스피 시장에 입성할 계획인데요. 카카오페이는 지난 7월 첫 증권신고서 제출 뒤 금융감독원의 정정 요구,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으로 두 차례 상장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올해 전 세계 자동차 업체의 매출이 200조 넘게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반도체 수급난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건데요. 정세미 기자입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알릭스 파트너스가 오늘 전 세계 자동차 업계의 매출 손실이 약 2,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47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알릭스 파트너스는 지난 1월 약 71조 원 규모의 매출 손실액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5월에 약 124조 원으로 상향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조정입니다. 원인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철강 등 핵심 소재와 인력 부족까지 겹쳐 작은 실수도 경계해야 하는 위중한 상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외에 생산량 타격도 불가피할 것으로 봤습니다. 올해 세계 자동차 생산량 감소 전망치만 770만 대로 5월 발표한 390만 대보다 약 2배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오늘 산업동향 보고서를 통해 국내 자동차 기업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기술 종속이 우려된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의 거대 반도체 기업들은 기존 완성차 기업과 함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상황. 반면 국내 업계는 미래차 기술 역량이 취약해 대부분 해외 솔루션을 적용하고 있어 완성차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방해 개발과 협력 생태계를 조기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규모 행사가 어려워진 가운데 미인대회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궁을 연상시키는 가상 세트 공간 속에서 한국의 미를 대표하는 미스 유니버스, 월드코리아 진출자를 가린 건데요. 김수빈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한 스튜디오 안. 크로마키 앞 카메라를 향해 미스 유니버스 앤 월드 코리아 선발대회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시원한 워킹과 다양한 장기를 선보입니다. 이렇게 촬영된 참가자들의 모습은 경복궁을 모티브로 만든 가상현실 세트 공간으로 그대로 옮겨집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자 시공간뿐 아니라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운 메타버스 속에서 미인대회가 개최된 겁니다. 네, 이번 대회는 세계 최초 메타버스 미인 대회고요. 비대면 시대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모임과 행사를 메타버스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발대회에서는 총 30명의 본선 진출자가 세계대회 진출권을 놓고 각자 본연의 아름다움을 뽐냈습니다. 어제 열린 본선에서는 12명이 가려졌고 그 가운데 누가 미스 월드와 유니버스에 진출하게 될지는 오는 10월 14일에 가려질 예정입니다. 진출권을 따낸 2명의 당선자는 대한민국 대표 자격으로 오는 12월 푸에르토리코와 이스라엘에서 각각 열리는 미스 월드와 미스 유니버스에 출전해 한국의 미를 대표하게 됩니다. 대회 주최 측은 미인 대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 속에 뷰티 산업의 선두주 자리를 달리는 한국이 팔로워가 많은 해당 대회를 콘텐츠화해 한국적 미를 더욱 알릴 수 있을 거란 포부를 밝혔습니다. 미인대회가 이제 단순히 외모만 보는 그런 대회가 아니고 진정한 여성 인재를 선발하고 그 인재들을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미를 홍보하는 그런 대회로 거듭날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서비스업 가운데 여행사와 항공사, 영화관 등이 코로나19 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반면에 온라인 쇼핑과 무점포 소매업 등은 호황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7월 여행사의 서비스업 생산 지수는 18.4포인트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7월보다 84.4% 낮아져 하락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서비스업 생산 지수는 2015년 생산 수준을 100으로 놓고 비교한 수치로 여행사업의 경우 올 7월 생산 수준이 2015년의 18.4%에 그친 겁니다. 이어 항공, 여객, 운송업, 경기장 운영업, 영화관 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등의 순으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반면 인터넷 쇼핑과 통신 판매업, 증권과 선물 중개업, 무점포 소매 등은 생산 지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 세계적인 혹한과 폭염, 대홍수에 이어 우리나라도 추석 전에 태풍 찬투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보니까 슈퍼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한 피해가 극심했다고 하죠. 올여름에 미국과 유럽에 몰아닥친 이상폭염, 대홍수는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기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유럽연합이 주축이 돼서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 국경세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탄소 국경세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럽의회가 탄소 국경세안을 통과시켰습니까? 혹시 Fit for 55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어려워요. 사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예, 뭐예요? 중년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이름 같아 보이죠? 예. 네, Fit. 약간 운동하는 것 같네요. 근데 이 단어는 유럽연합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건 그런 청사진 중에 나오는 말인데요. 예.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한 55%의 탄소 배출 감축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표현하는 단어가 Fit for 55입니다. 네. 자, 우르줄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화석 연료 경제는 한계에 이르렀다. 다음 세대의 건강한 지구와 자연을 해치지 않는 좋은 일자리에 성장을 넘겨주고 싶다면서 탄소 국경세를 대표로 하는 법안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법안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입니다. 유럽연합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량이 유럽연합 그 영내에서 만든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다면 그 초과분을 2026년부터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도 전면 금지를 했습니다. 예.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유럽연합과 마찬가지로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이제는 세계 무역 장벽에 강력한 조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코로나19의 정말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우리나라가 부딪히게 될 것이 바로 기후변화 무역 장벽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유럽연합이 주도하고 미국이 동조하는 거잖아요. 탄소 국경세의 영향을 받는다면 어떤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뭐 이들이 하는 그런 명분은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합니다만 예. 그 안에는 탈탄소 경제 주도권을 주겠다는 그런 속마음이 있죠. 유럽연합은 연간 13조 5,300억 원에 달하는 탄소 국경세금을 걷어들여서 유럽 기업들을 보호를 하고요. 막대한 재정 지출을 메우겠다는 계산이 있고요. 예. 자, 이제 그렇다 보니까 당장 탄소 국경세로 피해를 입게 되는 중국, 인도 등은 천사의 탈을 쓴 무역 장벽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이라든가 미국이 주도하는 탄소 국경세가 실현된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도 아주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탄소를 규제해서 기후위기를 극복을 하고 환경보호를 하겠다는 원칙 아래 중국을 좀 더 의도적으로 견제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중국도 2060년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어요. 그러나 중국은 화석연료 사용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석탄을 중심으로 한 전력 수급으로 탄소 취약성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효율성도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뒤처집니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강화된 탄소 규제는 중국산 제품의 유럽이라든가 미국 수출에 있어서 새로운 장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예. 근데 이게 EU 의회에선 통과가 된 건데 아직까지 유럽의 또 많은 국가들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유럽연합이 제기한 탄소 국경세라든가 혹은 탄소 규제 같은 경우는 큰 틀 안에서는 합의가 됐습니다. 예. 근데 유럽 각국들의 그 사정에 따라서 좀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죠. 즉 기후변화를 막자는 이런 원칙에 동의를 해요. 예. 근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내 돈을 더 내야 한다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즉 지금까지 대부분의 환경 규제는 기업의 문제였지만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경유나 가솔린 자동차를 포기해야 하고요. 또 난방을 해서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2018년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경유세 인상 반대 시위, 또 스위스가 올해 6월에 치른 국민투표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법안을 국민들이 부결시킨 것도 좋은 예입니다. 예. 당장 우리나라도 지난달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출한 안이 법으로 통과가 되었는데요. 탄소중립을 가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세,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는 것도 국민적 지지를 어느 정도 받겠느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즉 아직 기후변화의 피해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은 되게 싫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뭐 철이나 시멘트 이런 산업들이 있잖아요. 이쪽이 당장 타격을 받는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맞습니까? 저는 이제 뭐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유럽연합이라든가 미국의 방향이 사실 이제는 냉정한 현실이라고 봅니다. 예. 일단 일단 우리나라도 탄소 국경사가 시작된다면 탄소 국경사가 적용될 5개 품목 중에 지난해 철과 철강은 221만 톤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등은 철강에 비해서는 작지만 손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EUI 한영회계 법인은 2024년 유럽연합이 톤당 30.6달러의 탄소 국경세를 부과한다면 우리 철강업계는 연간 약 1,600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추산을 했고요. 탄소 배출권의 가격 상승으로 2030년에 톤당 75달러가 부과된다면 부담액은 4천억 원으로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자, 이럴 경우 2030년 기준 철강 수출액의 12.6%가 되고요. 우리나라 철강업계는 적자 수출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혁신적인 기술 개발로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한다고 한 것처럼 탄소 감축 기술 개발에 나서는 기업들에게 좀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을 해서 탄소 국경세 하루빨리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예, 오늘은 탄소 국경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KB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